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재입니다. 우리 몸에서 평소 가장 쉽게 상처 입는 곳은 역시나 피부입니다. 피부에 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고 제품들이 있죠. 이미 고유명사화되어서 일종의 국민 연고로 여겨지는 제품들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며 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많은 영상에서는 대표적인 국민 연고 후시딘과 마데카솔을 비교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인 화학적 원리와 생화학 반응을 기준으로 효능과 주의점을 고려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후시딘은 피부에 발생한 염증이나 출혈 등이 동반된 피부 손상에 주로 사용됩니다. 후시딘이라는 이름은 아무 근거 없이 대충 지어졌다기보다는 핵심 약효 분자인 퓨시드산으로부터 유래했습니다. 퓨시드산 구조를 보면 조금 독특한 사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3개의 육각형 고리와 1개의 오각형 고리가 연결된 다환 구조를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공통적으로 갖는 분자들은 중요한 생체 호르몬들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나 난소에서 생성되어 분비되는 여성의 황체 형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대표적이죠. 이들을 큰 범위에서 스테로이드라는 지질 물질로 구분합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체내 생합성은 콜레스테롤을 전구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극단적인 저콜레스테롤 식단은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 의약품의 오남용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흥미롭게도 퓨시드산은 스테로이드 구조를 갖지만 스테로이드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일반적인 스테로이드 남용에 부작용을 일으키진 않아서 편하게 연고 형태로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너무 자주 사용하면 피부가 약해지는 등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겠습니다. 수많은 의약품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세포의 생장 억제나 세균 사멸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생명체의 공통 과정이자 핵심 요소인 중심 원리의 각 부분으로 대표됩니다. 세포의 핵 내에 보관된 유전 물질은 X자 모양으로 응집된 염색체를 이룹니다. 필요시 염색체는 풀려나 DNA 가닥으로 변화하며 이를 복제해 DNA 개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목적에 맞는 생분자의 형성을 위해서는 DNA가 전사라는 과정을 통해 RNA로 변화하며 이를 백신 등에서 자주 본 mRNA라 부릅니다. 실질적인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전령 역할의 RNA죠. 이후 mRNA에 담긴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한 기능을 갖는 효소 등의 생분자인 단백질이 발현되며 이를 번역 또는 해독이라 합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비교한다면 염색체를 이룬 DNA는 모든 정보가 무작정 보관되어 있는 도서관과 같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의 모든 서적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니 필요에 따라 이들 중 일부를 선별해 옮겨 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DNA가 RNA로 변화하는 과정이자 전사라는 표현이 사용된 이유입니다. 선별된 RNA 정보들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형태로 가공되며 암호화된 유전 정보를 번역 혹은 해독해 결과물을 만들기 때문에 책을 펼쳐 필요 부분을 가공하는 과정으로 단백질 합성이 이야기됩니다. 자연스레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방식은 전사와 번역이 주 목표가 되곤 하며 이 과정에서 참여하는 여러 효소의 기능적인 요소들 또한 목표물이 됩니다. 갑작스레 닌자가 등장해 이야기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듯 항생제는 전사와 번역을 제어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시딘, 즉 퓨시드산 역시 이들 중 한 곳에 작용하는 약물인데 정확히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단계인 번역 과정에서 실질적인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는 라이보솜의 한 곳에 관여합니다. 전사와 번역 과정을 아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생화학 수업에서 이루어진 일이니 주된 곳만 골라 살펴본다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20개 조각이 암호화된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일종의 고분자 물질인 만큼 보편적인 고분자 합성의 단계인 개시, 연장, 그리고 종결을 따릅니다. 실질적인 아미노산의 중합인 연장 단계에는 연장인자 G라는 조각이 역할합니다. 퓨시드산은 라이보솜에서 연장인자 G의 회전을 방지하여 세균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틀어막는 억제제로 작용합니다. 감염이 발생했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사소한 피부 스크래치에 후시딘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퓨시드산과 달리 스테로이드 연고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유명한 스테로이드 항생제인 덱사메타손의 경우 알약이나 주사로도 흔히 사용되지만 연고 형태로도 제조됩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는 페리덱스 등이 있으며
구내염이나 설염을 비롯한 염증에도 사용되죠. 스테로이드가 항염 기능이 있기 때문이며 과도한 스테로이드 사용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도 연계됩니다. 유사한 프레드니솔론의 경우에는 리도맥스와 같은 제품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포장재나 성분표에서 덱사메타손과 프레드니솔론 발레로아세테이트와 같은 형태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라이암시놀론 아세토나이트와 같은 분자는 이름이 길어 찾아보기 어려운 물질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구내염 대응의 핵심인 오라메디에 사용됩니다. 오라메디는 스테로이드성 물질을 사용하고 있어 구강에 도포하면 소수성으로 인해 겉도는 느낌을 체감할 수도 있고 너무 자주 사용한다면 크게 좋을 일은 없을 듯하니 구내염은 생기지 않도록 피로관리를 잘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균도 구조와 종류가 구분됩니다. 특정한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항생제의 사용이 효과적이며 이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그람 양성과 음성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람 양성과 그람 음성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을 듯한데 이를 구분하는 것 또한 화학 분자입니다. 크리스탈 바이올렛이라는 아름다운 구조를 갖는 보라색 염료가 그람 염색이라는 기법에 사용되며 이에 대한 결과 경향에 따라 양성과 음성이 나뉩니다. 그람 양성은 그람 염색에서 보라색으로 염색되는 세균들 의미하며 반대로 그람 음성은 붉은색이나 분홍색으로 염색되는 세균들 뜻합니다. 실제 세균 이미지를 봐도 명확한 색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람 양성 세균은 대부분의 항생제에 민감하며 일반적인 세균성 감염으로 여겨집니다. 반대로 그람 음성은 대장균이나 녹농균, 폐렴구균, 파상풍균 등 위험성 높은 종류도 많으며 많은 항생물질에 저항성을 보입니다. 그람 염색의 차이는 세균의 겉껍질 구조로부터 기인합니다. 조금 더 다양한 비교를 위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통해 세포마다의 겉껍질 형태와 구조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죠. 동물세포는 긴 소수성의 지질 분자에 친수성 인산 구조가 결합한 계면활성제 물질인 인지질로 이중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포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되며 반대로 식물세포는 셀룰로스나 리그닌 등으로 이루어진 두터운 세포벽으로 단단하게 보호됩니다. 세균의 경우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간단히 표현되곤 하지만 실제 구조에서는 펩티도글라이칸이라는 벽의 형태와 더불어 세포막 또한 보유합니다. 단지 펩티도글라이칸의 두께가 두꺼운지 혹은 세포막들 사이에 세포벽이 별도로 존재하는지로 염색 결과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모두 크리스탈 바이올렛과 결합하지만 염색 후 처리 과정에서 펩티도글라이칸 두께에 따라 떨어져 나가고 염색 색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펩티도글라이칸이 중요한 이유는 세균의 형태를 유지하고 내부를 보호하는 최후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만들어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 사람의 피부가 모두 사라져 내부 기관이 흘러나오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세균 역시 생존이 불가능해지죠. 많은 항생제 작동 원리가 여기 해당하며 페니실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페니실린의 사각형 고리인 베타락탐 구조는 특정 분자들의 공격을 받으며 고리가 연결되고 결합해 효소의 기능을 제거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효소가 세균의 펩티도글라이칸 벽을 단단히 연결하는 각요작용에 참여해 세균을 생존시키지만 페니실린은 이 효소의 주요 부위를 차단해 세균의 작업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많은 세균, 특히 그람 음성 세균은 베타락타메이즈라는 효소를 추가적으로 생성해 페니실린의 베타락탐 고리를 분해하고 항생제 기능을 비활성화합니다. 페니실린이 그람 양성에 더 효과적인 이유이며 페니실린 저항성을 갖는 세균들이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의 대응은 베타락타메이즈의 기능을 저해시켜 세균의 방어 시스템을 또다시 무력화하는 물질을 혼합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클라불란산 등은 구조적으로 페니실린과 매우 유사하지만 일부 구조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클라불란산 자체로는 항생제 효과가 없어 페니실린 그룹 항생제와 함께 투여합니다. 이와 같은 복합제제는 후시딘과 같은 단일 약품이 갖는 치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미국에서 국민연구로 사용되기도 하며 국내에서도 같은 조합으로 여러 연고 형태로 구할 수 있는 복합항생 연고 네오스포린 등입니다. 크게 세 가지 성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바시트라신 A입니다. 바시트라신 A는 아미노산들의 연결로 이루어진 폴리펩타이드 항생제로 바실러스 리체니포미스라는 세균이 합성하는 물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토양에 많이 존재하는 토착 미생물로 흔히 바실러스 속이라 불리는 종류죠. 바시트라신 A는 세포벽과 펩티도글라이칸의 합성을 방해해 그램 양성세균을 사멸시키게 됩니다. 페니실린 등의 평범한 항생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합되는 네오마이신은 다릅니다. 네오마이신은 그람 음성세균을 제거하며 그람 양성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원핵 생물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라이보솜에 30S 서브유닛에 결합해 mRNA의 번역을 억제해 단백질 합성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요소인 폴리믹신 B는 뇌막염이나 폐렴, 요로 감염의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데 역시나 그람 음성 세균을 제거합니다. 작동 방식이 또다시 완전히 달라지는데 세균의 세포질 막을 분해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복합 연고는 그람 양성과 음성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항생제의 조합이자 서로 다른 작동 방식의 약물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내성의 발생에 대한 우려도 훨씬 적을 수밖에 없겠죠. 새살이 돋아나도록 돕는다는 마데카솔은 어떨까요? 마데카솔의 주성분은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로 쓰여 있습니다. 마데카솔은 항생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감염이나 염증, 큰 상처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우선 살균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 회복을 도와주는 방식이죠. 센텔라 아시아티카는 우리나라에서는 병풀이라 불리기도 하는 식물인데 생각보다 쓰임새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식용이 가능한 식물이며 이로부터 추출되는 다양한 물질 중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연고 이름과 연관되는 마데카식산입니다. 많은 기존 영상에서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이 실제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하곤 하던데 사실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피부 상처가 난 부위에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피부 재생을 빠르게 돕는다고 하죠. 정확히는 콜라겐의 여러 종류 중 콜라겐 1의 합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좋은가? 당연히 피부에 바르면 됩니다. 그냥 로션 바르듯 아무 때나 발라도 되긴 합니다만 상처 치료나 콜라겐 생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조금 더 좋은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콜라겐 1의 합성량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 연구했을 때 마데카식산과 유사체인 아시아틱산, 그리고 여기 당분자가 결합한 아시아티코사이드 등을 구분하거나 복합 처리했을 때 콜라겐 생성량이 높게 확인됩니다. 특이한 점은 다른 조건에서는 마데카식산 기준으로 이보다 50%가량 더 높은 콜라겐 생성량을 보이는 조건이 눈에 띕니다. 이 두 조건의 차이점은 비타민C의 유무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서 중요한 물질로 사용되기 때문에 피부 재생을 빠르게 하고 싶다면 마데카솔을 바르고 비타민C 섭취를 늘리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데카솔 성분을 먹어도 상관없는 이유는 식물이 이미 식용이며 추출물 역시 구강 복용되는 형태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센시아라는 하지정맥류 개선제는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이라는 정보가 쓰여 있으며 제품명 역시 센텔라 아시아티카에서 일부를 따와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피부관리 화장품이나 로션, 연고, 마스크팩 등에 사용되는 시카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쓰인 타이거 그래스는 센텔라 아시아티카의 영어명이며 이로부터 추출된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시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있는데 마데카솔이 단순히 피부 재생을 돕는다 이야기했지만 그 성분에는 항염작용도 포함되긴 합니다. 대장염 개선 효과를 특별히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덱스트란 황산염을 들이마시면 급성 대장염이 발병합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유용한 순간이 올지도 모르죠. 그리고 마데카식산을 구강 섭취하는 경우 대장염이 급격히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용된 비교 물질들로 GW966이라는 과산화물 증식체 활성화 수용체, 줄여서 PPAR에 작용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PPAR은 세포 분화와 발달, 대사 및 종양 형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장염을 유발하는 물질로 이번에는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테스트 물질로는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다 심장마비 위험 증가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어 지금은 사용에 중지된 로시글리타존이 있습니다. 이 역시 PPAR 감마에 작용하며 대장염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복잡한 물질들보다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 혹은 마데카솔을 먹거나 대장에 짜 넣으면 급성 대장염이 해결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마데카식산은 이와 유사하게 대장암의 발병을 저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마데카솔이 피부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수시로 바르는 사람도 많아졌었는데 앞으로는 짜 마시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피부 노화나 세포 노화 효과가 있긴 한 것인가?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은 이제까지 알려진 그 어떤 물질보다도 뛰어난 텔로머레이스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 가장 마지막 유전 정보 영역인 텔로미어가 점차 짧아지게 되며 이는 노화나 수명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됩니다. 텔로미어를 재생하는 효과가 텔로머레이스이며 갑각류와 같이 탈피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생명체들은 텔로머레이스 기능이 뛰어납니다.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은 구아바나 양배추 등의 올레아놀산의 5.9배, 황기 추출물의 4.3배, 황기 뿌리 추출물인 TA65의 2.2배 등 이제껏 알려진 텔로머레이스 개선 물질 그 무엇보다도 뛰어납니다. 다행스럽게 마데카솔을 짜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데카식산 이외의 물질도 유사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병풀 샐러드를 먹으면 됩니다. 해외에서는 고투 콜라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식물이어서 여러 생식 제품으로도 판매됩니다. 건강을 고민한다면 센텔라 아시아티카 샐러드 등을 추천드리며 여의치 않다면 그냥 마데카솔을 짜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결론입니다. 후시딘과 마데카솔이라는 제품명은 약효성 화학 분자의 이름에서 그대로 유래했습니다. 상처에 새살을 돋게 만든다는 마데카솔은 그 외에도 대장염 치료와 대장암 완화, 텔로머레이스 강화, 콜라겐 합성 등 온갖 효과를 갖습니다. 원재료 식물이 식용이어서 그대로 먹어도 되지만 만약 원한다면 마데카솔의 기타 성분표를 확인해 본 후 짜먹어도 되지 않을까요?